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데이터와 그 지역의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그 지역에 대한 이제 부동산 맞춤 방송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도 좋고 한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전라도의 최대 도시죠. 예, 오늘도 KTX 타고 올라오셨죠? 네. 네. SRT. 네, SRT. 자,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인구 이제 140만 명이 넘는 바로 이제 광주죠. 자, 그래서 오늘은 광주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과 아파트의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호재와 변화가 있을지까지도 우리 최고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전라도 광주 쪽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이 광주의 지역은 우리 또 토지 전문가 이씨야 또 광주의 또 지역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무려 거의 20년 지금 가까이 그쵸? 20년 가까이 부동산 이 투자 내공이 쌓이신 우리 또 시루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시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루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지만 또 광주 쪽에서는 우리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또 시루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우리 시루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루 캠퍼스 대표 시루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는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광주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좀 보기는 할 텐데요. 뭐 요즘 뭐 매매가도 좀 많이 떨어지고 또 눈물에 뭐 급매물도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좀 이따가 좀 보기는 하겠지만은 데이터로 보기 전에 또 광주에 또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요즘 또 이 광주 쪽에 좀 분위기가 좀 어떤지 네. 좀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 부동산 시장이 2023년 1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네.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네. 좀 심하게 빠진 단지는 한 45% 정도까지 와. 빠졌다가 네. 지금 전고점 대비 한 80에서 85% 정도까지 올라온 느낌입니다. 네. 거의 다 회복을 했네요. 네, 상당 부분 회복은 했는데 네. 아직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매매하고 전세가 약간 약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물량이 좀 쌓이고 있고 네. 올해 1분기 네. 분양했던 단지들 네. 1분기에는 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들이 분양을 많이 했는데 네. 평균 경쟁률이 3, 4대 1 정도 네, 흥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은 사실 뭐 높다라고 볼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고 음. 지금 시점에서 좀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네. 지난주에 모집 공고를 낸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 단지들 중에 음. 제일 최대어로 불리는 네. 중앙공원 아. 일지구가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청약을 하는데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광주 우리 광역시에 대한 이 데이터 분석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게 이제 매매가고 밑에 게 이제 전세가예요. 그래서 매매가가 이렇게 한번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23년 8월 9월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또다시 이렇게 약세의 모습을 큰 하락세는 아니고 조금씩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리치고 AI 시세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1%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와, 광주가 전세가율이 진짜 높았네요. 네. 평균이 뭐 거의 77%니까 와, 갭 투자들 많이 하셨겠는데 이때. 네. 그쵸? 원래 지방 자체가 전세가율이 높은 데다가 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도 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네. 네. 근데 지금 저 정도 떨어진 걸로 보면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지금 이게 한 13년 정도 차트인데 네. 뭐 거의 가장 낮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9등 정도예요.
전세가에 그렇게 70%는 사실 낮은 수준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지금 네, 높은 네.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광주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광주의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사서 이걸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으면은 사실은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고, 요게 이제 낮으면은 부담이 없는 건데, 요게 지금 한 8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광주에 지금 아파트를 대출 껴서 사면은 8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요게 역사적인 평균 68 정도예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저점이 2010년 8월 달 정도, 요게 50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때 뭐를 보냐면 그 도시의 위상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중반까지 광주광역시와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뭔가 위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일자리가 많이 들어왔다든가 뭔가 어떤 부동산에 큰 어떤 호재가 있다라면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고평가인데 만약에 시루님이 저한테 광주광역시는 제가 봤을 때 한 2016년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과거랑 위상이 좀 달라졌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보냐? 이걸 2016년으로 바꿔서 이렇게 봐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거의 평균 정도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저점이 2016년이 60인데 코로나 이제 바로 이제 폭등하기 전에 저점이 한 6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 10 정도만 차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한 10 몇 프로 정도만 떨어지면은 이제 광주광역시는 어느 정도 이제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광주광역시를 잘 모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의 우리 지역 전문가이신 우리 시루님이 보시기에는 이 데이터를 한 어느 쯤부터 해서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은 네. 2018년쯤이 이제 광주에 한번 상승을 했고 네. 그 전에는 2011년에 네. 상승을 했었으니까 네. 2011년부터 보면 한 13년 정도 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네. 2011년 정도부터 보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평균이 71이고 현재가 80이니까 한 9 정도니까 네. 10% 조금 넘게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 과거의 저점이 56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24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24면은 38이 24니까 30%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놓고 보면 한 2, 3%에서 한 30% 정도는 우리 광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대비해서 좀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18년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2018년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러면은 지금 저평가 상태인 거죠. 음. 조금 저평가. 네. 바닥은 아니지만. 그러면 바닥이 69니까 11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11% 정도? 12% 정도? 그러니까 10% 조금 정도 차이 나는 거, 그 정도가 바닥이다라면은 경매로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경매로 최소한 10에서 15% 이상은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 2018년부터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네. 역사적으로 매매와 전세의 상승 추이를 보면은 네. 정말 시간에 비례해서 꾸준하게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타 지역에 비례해서. 맞아요. 제가 데이터를 네. 봐도 아니 이렇게 하락이 없이 그냥 계속 오르는 네. 데는 광주가 정말 유독 네. 그 부분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네. 적게 오른 지역이 아니고 음. 꽤 상승을 많이 한 지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비쌉니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네. 경기도 수준 정도의 어. 분양가가 지금 모집 공고를 네. 내고 있는 단지들도 음.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기에 들어가는 게 소득 수준도 그렇죠. 또 관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음. 뭐 광주형 일자리나 그 네. 다음에 산업단지나 네. 그 다음 광주에 있는 산단들에 있는 기업들의 네. 소득 수준을 보면 네. 아무래도 경기도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소득은 적은데 분양가나 아파트 가격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좀 네. 큰 편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시루님한테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시루님이 어떤 투자 목적을 겸비한 내 집 마련을 한다. 지금 가격에 사는 건 어때요? 지금 가격이라면 제가 바라던 단지면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시루님은 네, 네. 허리보다 밑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왔지만 네. 그래도 더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참고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때, 자, 보세요. 광주가 지금 79.6이에요. 근데 우리가 광역시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울산이 지금 79입니다. 대구가 86이에요. 대전이 97이고, 부산이야 뭐 원래 이제 서울 다음은 부산이니까 부산 좀 빼더라도 대전이 지금 제일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 대구가 비싸고, 그 다음에 광주가 비싸고, 울산보다 좀 더 비싸요. 광주가. 근데 만약에 광주에 아파트를 살 거냐, 울산에 아파트를 살 거냐, 어디 둘 중에 저울질을 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울산이 소득 수준이 광주보다는 좀 더 높고 일자리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광주 광역시보다는 비싼 게 정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하는데 네. 네. 우리 시루님 혹시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지난 시세를 보더라도 네. 울산이 이제 특정 시기만 빼고 네. 울산 집값이 광주보다는 더 비쌌습니다. 네. 네. 근데 투자 목적을 겸비한다라는 거는 들어가는 자금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때는 또 다른 전세가율이나 이런 요인들을 검토해야 하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서 네. 낸 성과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이한 건 네. 울산이나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광주에 와서 주택을 구입을 하시고 오. 광주 분들은 울산에 가서 구입을 하시고 이런 특징들도 왜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안 쓰고 자꾸 남의 동네를 사는 네, 거예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아, 남의 네. 떡이 더 커 보이고. 네, 네. 어. 그런데 비슷하게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제 제가 뭐 이제 지역 이런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제가 데이터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광주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제 주택 구입 이런 지표를 볼 때는 내 지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제 지역과 대비해서 저는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저는 광주광역시는 일단 요것만 놓고 보면 조금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세도 요 정도 지금 한 2018년 정도부터 보면은 전세도 지금 꽤 많이 지금 좀 내려온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싸 보이는데 우리 시루님께서는 한 2018년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럼 요거를 2018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소득 대비해서는 이 정도면은 지금 꽤 많이 지금 떨어졌죠. 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지금 5.6배, 상당히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저점이 한 5배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한 10%만 떨어지면은 거의 한 18년 정도의 가격 수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 요렇게 또 짧게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고, 야, 근데 전세를 보니까 전세는 소득 대비 지금 제일 싼데요? 네. 우리 시르님 혹시 지금 광주의 전세 가격의 거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싸다 비싸다. 네, 전세 물량이 많아서 네. 비싼 수준은 아니고 네. 오히려 좀 빠져서 집주인들이 고민인 수준. 네, 네. 그렇죠. 네. 아니 이거를 봐도 지금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보다 훨씬 높잖아요. 네. 2020년보다 더 높고. 근데 지금은 2018년 이후로 언제가 제일 싸냐면 지금이 제일 싸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확실히 최근 한 2018년부터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싸져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는 지표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 연간 임대료 대비해서 이걸 은행 이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투자의 절대 기준은 은행 금리잖아요. 네. 자,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만 해도 4% 이자를 주는데 부동산이라는 것도 내가 투자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 아무리 실거주를 할지라도 네. 아무리 실거주지만 내가 아파트 가격 1억 2억 떨어져. 그래도 실거주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은행의 금리가 부동산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시면 요 빨간색이 광주의 아파트를 월세 껴서 샀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빨간색이 요 파란색인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어때요? 계속 높았죠. 2015년부터 2022년 6월 달까지는 계속 이게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예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주의 아파트를 월세 껴서 샀을 때의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만했는데 은행의 이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어때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광주 광역시 지금 전체 지금 이 월세 수익률이 3.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게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을 놔두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 네.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광주광역시의 이 수급 데이터하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인데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밑에 있으면은 매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거죠. 요 파란색이 매도세. 그래서 매도세가 굉장히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빨간색이 매수세인데 빨간색 거의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요때 2020년 10월 막 이럴 때는 막 빨간색이 휙 위로 올라가면서 매수가 엄청 붙고 매도세가 꺼지면서 이러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여전히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고 사람은 거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세 시장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세 시장 그래도 내려가다 다시 최근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전세 수급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최근에 추가한 데이터인데 매매 심리 지수라고 해서 요건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고 밑에 있으면은 이제 별로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녹색일 때는 시장 상황이 좋은 건데 지금은 여전히 이제 매매 시장이 별로 심리가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걸 봐도 광주광역시의 매매 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다. 그다음에 전세 시장도 여전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금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이제 100보다 밑에 있으면서 아직은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전히 이제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조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고 그나마 매매보다는 조금은 전세가 괜찮은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또 신우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현장에서 네. 느끼고 계세요? 네. 이 데이터가 네.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네. 반영이 돼서 네. 청약 결과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이 좋다면 당연히 그렇죠. 청약 그 경쟁률이 높을 텐데 네. 뭐 1분기 한 것만 봐도 네. 3대1, 4대1이니까 네. 시장 상황이 당연히 안 좋다고는 봐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제가 높게 보냐면 자, 여기서도 지금 전세 심리 지수가 1등이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전세 심리를 이제 안정화되고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루님도 부동산 투자 많이 해보셔서 아시지만 매매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떤 시장이 좋아져야 되죠? 전세 시장이 먼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 심리 지수나 전세 수급 지수를 보는 게 중요한데 광주광역시가 이게 최악은 좀 벗어났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전세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입주 물량이 또 중요한데 올해는 조금 좀 있었네요. 입주가 그래도 꽤 있었네요. 네. 작년은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25년에는 확실히 좀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에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 이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입주 폭탄까지는 아니니까 입주 어떤 물량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보다 꽤 많은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올해 당장 뭐 시장 상황이 당장 좋아지거나 뭔가 하기는 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 우리 신우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물량으로만 보면 올해 네.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잡힌 거 외에도 네. 다른 것들까지 좀 집계를 해보면 네. 거의 9천 세대 이상 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25년 정도가 이제 5천 세대 전후로 네. 잡혀 있는 거고 네. 26년이 되면 또 네. 물량이 좀 많아져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27년도 네.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이 음. 27년 입주를 하고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네. 올해보다는 네. 내년이 분위기는 훨씬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26, 27년이 되면 네. 지금 분양 대기 중인 물량들이 또 있거든요. 음. 메이저 단지 재개발 네, 네. 구역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하니까 네. 그때는 또 좀 입주 시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혹시라도 네. 매매를 하실 계획이 있다면 음. 올해보다는 내년에 파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네. 매수를 하시려면 내년보다는 올해 매수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루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입주 물량 데이터를 확정 물량, 그러니까 입주 시기가 확정된 아파트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로 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입주 시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이제 물량들이거든요. 요거를 포함해서 보니까 진짜 우리 시루님이 얘기하신 대로 꽤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25년은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지만 26년부터는 또 다시 꽤 지금 상당히 폭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좀 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래량을 보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감소하던 거래량이 연초에 다시 회복이 돼서 뭐야?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는 3월 달 실거래 집계가 아직 다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2월 달 거래를 이미 넘어섰네, 3월 달이. 그래서 3월 달에 일단 광주광역시의 매매 거래량은 상당폭 지금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데요. 거래가 꽤 많이 지금 되고 있나 네, 봐요. 맞습니다. 네. 그 저점일 때는 뭐 1000건 이하로 네. 거래가 됐었는데 네. 그래도 1000건을 넘어서고 1200건 정도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한 수준이고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0세대 정도 음. 이상 거래가 되면 네. 분위기 좋다고 할 수는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촬영하는 날짜가 4월 11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그리고 요게 이제 최종 업데이트를 저희가 4월 7일 날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벌써 3월 달이 이 정도 됐고 3월 말까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네. 4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4월 말이 되어서야 진짜 3월 달에 이 거래량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아니 지금 4월 초정된데도 집계된 게 이 정도면은 야 이번에는 뭐 2,000건 가까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한 1500건 이상? 네. 네. 그래서 거래가 그래도 3월 달 들어서는 상당히 좀 회복이 많이 되는 모습이고 이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외지인 투자인데 외지인 투자는 이제 물론 한 1월 달까지밖에 데이터가 이렇게 보니까 외지인 투자가 그렇게 아직은 많은 상황은 아니네요. 네. 근데 2020년에 보니까 야, 2020년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외지인들이 그냥 광주 아파트를 막 1000채 이상씩 샀네요. 이때는 뭐 투자 강풍이 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우리가 공급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되는 또 데이터가 이제 매물량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매물량이 이렇게 계속 늘고는 있네요. 네. 매물량이. 네, 쌓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요 전세 매물량은 조금은 감소를 하고 있고 월세 매물량도 조금 올라오다 지금 살짝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전세나 월세는 뭐 그렇게 늘지 않지만 어쨌든 매매 쪽은 지금 계속 매물이 늘어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3월 달에 지금 매매 쪽 거래가 터져서 이것들을 조금씩 흡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주는데 네. 매물량을 보니까 거의 2만 세대예요. 네. 2만 세대인데 거래가 지금 한 요번에 3월 달 뭐 집계 다 되면 한 1,500건 정도 그래도 10%가 거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주변 사례를 보면 네. 집을 내놓는 건 비슷한 시기인데 좋은 단지가 훨씬 빨리 거래가 되고 그렇죠. 네, 약간 사이드 쪽에 네. 단지는 음.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제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단지 선호하는 단지가 먼저 거래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 광역시 미분양이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금. 네. 원래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이 진짜 별로 없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분양 시장이 지금 또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분양이 안 된 단지들은 네. 최근에 분양했던 민간공원 특례 사업 단지들이 네. 이제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3대1, 4대1이면 네. 거의 이제 미분양이 그렇죠. 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보면 뭐 광고 문자나 이런 네. 것들도 계속 오고 하는 걸 보면 그거는 분양을 언제 한 거예요?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 1분기까지 했고 지금 모집 공고를 낸 중앙공원 1지구가 거의 마지막 민간공원 특례 사업 단지군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자, 최근만 좀 볼게요. 요게 이제 광주광역시의 이제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상승, 예전에는 계속 올라왔는데 상승세 거의 멈춘 것 같아요. 세대 상승, 요게. 그리고 이제 인구수는 지금 계속 지금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세대수의 어떤 상승도 어느 정도로 조금 정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인구수가 지금 감소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2030년대 중후반이 됐을 때 제가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은 아니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네. 인구는 줄어도 부동산은 올라갈 수 있죠. 왜?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세대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추가적인 집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대수마저 이렇게 지금은 정체지만 향후에 이제 세대수마저 이제 감소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 가서는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조금 부동산 시장이 최근이 아니라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움직여왔던 흐름과는 좀 더 다른 뭔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시르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한 10년 정도 후가 되면 네, 광주 인구가 한 130만 초반? 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이제 뭐 관련 기사나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0% 넘어서 120%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보면 음, 광주 외곽의 네, 단지들은 네, 뭐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주택을 구입해야 될 시기에 계신 분들은 네, 그래도 메인 중심으로 그렇죠. 들어오셔서 네,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음, 뭐 10년, 20년 네, 편안하게 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네. 아닐까 아,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인구 데이터랑 더불어서 이 연령도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광주광역시가 연령이 굉장히 젊네요. 그러니까 43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종만 빼놓고는 가장 젊은 도시거든요, 지금. 광주광역시가. 그래서, 야, 광주광역시가, 그래도 젊은 분들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꽤 지금 많은 지역이라 지금 전남이나 전북을 보면은 48세, 네. 49세거든요. 음. 그러니까 훨씬 더 평균 연령이 높고 광주광역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젊은 층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라는 거는 또 어떤 추가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좀 네. 보여지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좀 광주광역시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좀 서울보다는 좀 젊은 분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체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아, 네. 그래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네. 주변의 산단이나 그다음 음. 광주가 또 소비도시다 보니까 네. 공무원, 음. 공공기관 이렇게 새로 취업해서 오시는 분들도 네. 있어서 좀 낮게 나타나지 아, 않나라는 생각을 아, 합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일자리가 21년 정도를 고점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자리는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보시면 1인당 납부 금액이 또 중요하잖아. 음. 1인당 납부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 자체는 좀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한 사람이 내는 납부금이 커진다는 건 연봉이 계속 세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게 이제 마지막 데이터인데 자, 요게 이제 빨간색이 매매 전망 지수고 파란색이 전세 전망 지수예요.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현장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3개월 뒤를 전망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다 지금 올라갈 걸로 전망을 했잖아요. 근데 네. 100이 안 되죠. 100보다 높아야 상승이거든요. 근데 100보다 낮은 상태에 조금 올라갔다라는 거는 하락폭이 좀 감소될 거다. 자, 근데 지금 매매 전망을 보니까 매매 전망이 어때요?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매매 시장은 계속 앞으로 3개월 뒤까지도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시루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요. 네, 좀 우려한 부분은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해서 네, 분양하는 단지가 음, 10개 단지인데 음, 세대수가 1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지방광역시에서는 뭐 광주 기준으로 보면 2년 정도 음, 물량인데 네,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네, 위치가 누가 봐도 A급 위치에 분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굳이 저기에 분양을 해야 되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합니다. 그 음, 민간공원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음, 이제 부득이하게 네, 분양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들이 12,000세대가 음, 신축으로 공급이 되긴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12,000세대가 네, 상당 기간 음, 매매하고 전세 상승에 네,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도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이런 지금 현재 안 좋은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이 부동산 시황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은 대장 아파트 단지를 다 볼 수가 네. 있거든요. 자, 이제 광주광역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이렇게 그다음에 동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힐스테이 여기 이제 최근 1개월이거든요. 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네. 얘는 지금 흐름이 괜찮은데요? 3% 지금 상승으로 네. 나오는데요? 네. 그 단지는 네. 위치도 좋고 아, 그 지역 내에서도 선호하는 단지고 그렇군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시가총액의 크기가 요 네모칸의 크기예요. 네. 그러면 어디가 서구에서는 예를 들면 더샵, 염주, 센트럴 얘가 지금 대장인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또 상승. 네. 근데 2등인 상무 센트럴 자이는 또 하락. 네. 그래서 요걸 보니까 언뜻 봐도 상승보다는 하락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는 하락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 그냥 제로. 그다음에 운암 롯데캐슬이나 한양 수자리.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는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가 있는데 그나마 북구가 좀 잘 좀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수도 있고 네. 여기 무등산 자이 어울림이나 이런 단지들은 네. 입주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아. 물량이 많이 안 나오다 그럴 수 보니까 있겠네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 것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입주하면은 네.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후에 물량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전세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전세를 누르면 이제 전세도 보이는데 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하는 곳 포스코 도시압 여기로 어딘가요? 남구에? 네, 봉선동 16.3%가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요. 네, 많이 빠졌다가 네. 이제 거래가 회복해서 거래가 되면 이렇게 좀 수치상으로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오랜 이제 명문 학군과 또 학원가를 또 자랑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비싼 동네라고 또 알려져 있는 이 남구의 봉선동은 좀 어떤가요? 네. 네. 그 봉선동 말씀드릴 때 네.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하나 네. 첫 번째 네. 장표. 바로 이제 요 아파트 단지 차트죠. 네, 네. 네. 제가 그 시청자분들께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장표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음. 지금 저 차트는 네. 광주에 소재한 네. 4개의 단지의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음. 40평대 네. 선호하는 지역의 단지입니다. 네. 그런데 저 차트를 보면 네. 유독 파란색, 네. 이 파란색 아파트만 네. 2013년에 조금 올랐고 네. 그리고 2016, 17, 18년에 또 올랐고 네. 그다음 2020년에도 확 올랐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원래는 출발을 보면은 네, 출발은 같았어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2014, 15년에는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이때 네. 요때가 한 4억 한 4억 한 5천 정도? 네, 네, 거의 유사했는데 어떤 아파트는 8억밖에 안 됐고 네, 어떤 아파트는 거의 14가까지 갔고 네. 야, 이런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 네.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네. 40평대 네. 비슷한 선호 지역 네. 네, 이었는데 네. 다음 장표를 보시면 네. 파란색 단지가 네. 쌍용 스윗핫 홈이라고 봉선동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네. 네. 근데 저 파란색이 의미하는 거는 학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군지. 네, 학군지. 그래서 지방에서는 네. 2013년 무렵부터 네. 이 학군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2018년에 이게 시세에 네. 반영이 돼서 아. 18년에 시세 분출이 한 번 있었고 또 2020년에 또 한 번 크게 있어서 쌍용 스윗.홈. 네. 자, 저게- 그러면은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보니까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교육 환경의 우수성과 생활 편의성으로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주차 편의성과 쾌적한 환경 덕분에 안전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도 좋아서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만 엘리베이터 불편과 교통 혼잡, 층간 소음 등의 단점도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가 챗GPT가 얘기하기로는 네. 상당히 좋은 지금 아파트로 나오고 네. 자, 여기 보니까 불로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봉선 중학교가 있고요. 동아여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봉선 중학교가 굉장히 좋은 중학교인가 봐요. 네, 봉선중하고 문성중하고 네. 선호하죠. 아. 문성중, 문성고 선호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아파트의 거주 점수를 보니까 87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생활이랑 교육 점수가 진짜 좋네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가 지금
학군이 특히나 이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학군이라는 요 부분 때문에 다른 아파트랑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이렇게 격차가 났다. 네, 그렇습니다. 야. 네. 근데 더 놀라운 게 네. 이게 광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네. 이 장표인데 네. 이 장표는 이제 지역을 달리해서 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아. 달리해서 네. 이 특정 아파트 40평대 음. 아파트들을 가져왔는데 네. 이 단지들을 보면 비슷해요. 그러네요. 되게 비슷한데 네, 추이가 비슷합니다. 오. 네, 근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애들만 지금 골라낸 거네. 요거 네. 14점 안 되는 거 보니까 얘가 그 쌍용 네, 수익 맞습니다. 보고고. 네, 네. 아. 그런데 다른 단지들 보면 네. 봉선동 쌍용 그 얘가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이 아파트들은 네, 봤더니 네. 파란색이 네. 봉선동, 광주의 봉선동. 네. 네. 그리고 분홍색 네. 계열. 네, 요거. 네, 둔산동의 크로바, 아, 대전의 크로바. 네, 대장. 네. 네. 그다음 녹색이 네. 대구의 수성구, 버머 아. SK뷰. 버머 네. SK뷰. 그리고 밑에도 버머 네. 롯데캐슬. 아. 부산은 빠지긴 했는데 네.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의 학군지들의 특징이 네. 2013년부터 좀 학군지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17, 18, 20년에 걸쳐서 시세 상승이 음. 유독 두드러졌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왕이면은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고르더라도 학군 이런 데가 굉장히 좋고 네. 이런 데들이 상승할 때도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하고 하락할 때도 하락에 대한 이런 경직성이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남들보다 덜 하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개별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이런 학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감안을 네. 해서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방에서는 네. 학군이라는 개념은 꼭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주택을 구입할 때 네. 여기가 학군의 개념이 있는지를 네. 꼭 판단의 그 기준으로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잠깐 깨알 광고를 좀 드리면, 네. 자, 여기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랭킹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학군 랭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 수가 몇 명 이상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학교에서 뭐 외고나 뭐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 뭐 과학고 이런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 여기서 광주광역시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수안동에 수안 하나중학교, 네, 우남중학교, 광주 동명중학교, 하남중학교, 광덕중학교 이런 곳들이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장 많이 이제 보내고 있는 이런 학교인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경우는 하남중학교. 여기가 또 1등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이런 학군이 좋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네.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잘 돼 있네요. 네. 네. 열심히 뭐 맨날 이런 생각만 네.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데이터로 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지역 전문가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광주가 이제 구도심으로 어떤 재정비, 정비 사업으로 지금 또 활발한 지역이 또 동구잖아요. 네. 자, 이런 지역들은 또 혹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동구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장표 한번 네.